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총괄수석 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들어와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이 볼터치를 과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엄청 발그레하네요. 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오늘 강의가 너무 중요한데 그 강의 전에 우리 회원님들께 꼭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너무너무 기대하셨던 헬시데이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비 소식도 있는데 아직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진행을 했다가 또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진행을 했다가 건강에 또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6일 토요일로 옮겨졌습니다. 26일은 더 파릇파릇하고 더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헬스데이를 체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4월 26일 토요일로 옮겨졌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포스터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바로 강사님 모셔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유스킨의 빼독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유스킨의 박사님이라고 불리는 강사님이세요. 저희가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막연한 상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정말 완벽하게 다이어트를 이렇게 했을 때 다이어트를 우리가 살이 빠지려면 어떤 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안내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3.3 헬스클럽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살을 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호르몬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정말 내가 빠르게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오늘 강의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호르몬 파티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테넥스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혜미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소개해 주신 허솔 총괄 수석님은 얼굴에 이렇게 무슨 랩을 씌워놓은 것처럼 엄청 번쩍번쩍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미스트를 잔뜩 뿌렸는데 저는 왜 하나도 안 반짝거리죠? 네. 덜 반짝거리지만 어쨌든 오늘 강의를 잘 준비를 해 봤고요. 우리 회원님들 지금 다 빼독하고 계시죠? 빼독하시면서 뭔가 '난 좀 더딘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빼독을 하시기 전에 '나 전하고 이전하고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살이 좀 찌는 것 같아.' 혹은 '나 쪼끔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찌는 것 같아.' 뭐 라든가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알아야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알려드릴 거고 이 호르몬을 어떻게 케어하면 되는지 파마넥스 제품과 연결해 가지고 빠르게 전달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고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현상들을 겪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식품을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한테 내 빼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늘 강의를 제가 잘 한 거겠죠? 네.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어 네. 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호르몬 파티 좋아하시죠? 다들 파티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호르몬 파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몸에 정말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요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하는 호르몬만 콕콕 집어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애들은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은 우리 몸을 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요. 걔네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호르몬은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내 몸이 내 몸을 유지하는데, 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수면, 식욕, 배변, 감정, 대사 등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내 몸이 나로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내 신체를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호르몬은요. 많이 나와도 문제, 적게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에도 나올 건데,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코티솔이라고 부르는데, 코티솔은 나쁜 호르몬이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코티솔이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코티솔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지, 코티솔이 나쁜 게 아니다.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균형이 중요하다.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되고 적게 나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아가는, 균형이 그럼 거꾸로 말해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호르몬은 없지만, 우리가 빼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절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현대인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호르몬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토닌 하면 뭐예요? 나 잠자게 만들어주는 거. 멜라토닌이 있으면 나 잠잘 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활동일. 아, 지금 낮이구나. 아, 지금 밤이구나. 아,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구나. 라고 이런 주기를 조절시켜주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애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주요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 활성산소는요, 우리 몸을 계속 끝없이 공격해요. 그 활성산소가 되게 나쁜 건데, 이 활성산소는 숨만 쉬어도 생기기 때문에 내 몸이 계속해서 활성산소를 없애 나가야 되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하더라, 멜라토닌이. 멜라토닌이 잠만 잘 자게 해주는 게 아니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멜라토닌이 무엇을 하는지 좀 볼게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애는 수면, 내가 잠자고 있는 상태, 아니면 각성, 일어나서 활동하는 상태를 조절해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많이 분비되게 되면 나는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체온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시켜 주면서 나를 잠잘 상태로 준비시켜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활성산소라고 하는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몸에서 암이 생기거나 염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더라.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요, 아주 중요한 게 다른 호르몬들을 조절해주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 혈압을 떨어뜨리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체온을 좀 떨어뜨리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다른 막 나를 활동화시켜주는 호르몬을 적게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안 나와서 잠 안 오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서 멜라토닌을 생성해내는 이 힘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어렸을 때 아기들은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막 잠자잖아요. 그쵸? 아예 신생아 때는 멜라토닌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쪼끔씩 자라게 되면 최고치에 이르러요. 그래서 왜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들 보면 왜 초등학생들도 보면 아무 데서나 잘 자죠. 그냥 막 차에 태워도 잘 자고 집에서 이사를 하고 있어도 잘 자고 무슨 상황이 돼 있어도 잠을 잘 자잖아요. 그게 멜라토닌이 너무 잘 나와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0대가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40대가 넘어가면 현저하게 확 줄어들고요.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갱년기가 되면 잠이 잘 안 와. 나 자꾸 자다가 깨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수면 장애가 생기고요. 수면을 못 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도 생기고요. 이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문제는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이를 먹어서 멜라토닌이 안 나온다니까 내 몸에서 스스로 안 만든다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 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멜라토닌을 판매하는 게 불법입니다. 왜냐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직구로 많이 드시죠. 직구로 드시는 것들이 미국에서 건너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천연이거든요. 근데 이 천연 멜라토닌을 이 식품을 통해서 드시면요. 얘가 간에서 드시고 나서 한 2시간이 지나면 다 분해돼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드시고 빨리 그 즉시는 잠이 올지 모르지만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또 잠이 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멜라토닌을 천연 멜라토닌을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처방정이 의사를 통해서 처방되는 멜라토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천연 멜라토닌은 2시간 만에 간에서 다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아주 천천히 분해되게 만드는 거.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천천히 분해돼서 몸에 천천히 퍼지게 만드는 게 이 멜라토닌 처방정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인데 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을 나 스스로 조절도 하지 못하는데 약을 통해서 드시면 내 몸이 아예 멜라토닌을 못 만들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 약을 통해서 멜라토닌을 드시게 되면 멜라토닌이 해야 할 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계속 잠이 쏟아진다든가 낮에도 잠이 쏟아진다든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잠이 아예 안 오게 된다든가 그래서 양을 늘려야 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파마넥스에 멜라토닌은 아닌데 나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먹으면 잠이 잘 와요. 얘는 뭐냐면요. 내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는 파마넥스라고 하는 우리 빼독하시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파마넥스는 나를 살 빼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는 원리라고 그렇게 배우셨죠? 맞습니다. 이 멜라토닌도 똑같아요. 나이트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면서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수면 주기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이트 타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거지 얘가 분비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내 몸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내 몸이 코티솔이라는 걸 막 분비시켜서 내 몸의 에너지를 막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이 코티솔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원시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 집도 없죠. 막 바깥에 막 공룡 같은 거 돌아다니고 호랑이 같은 거 돌아다니고 언제 얼어 죽을지 언제 더워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생존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막 저기서 야생 짐승이 야생 동물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근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 나를 잡아먹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누워서 릴렉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도망갈 태세를 해야 돼요. 맞나요? 내가 살려면 언제든지 나를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상황에 탁 처하게 되면 코티솔이 팍 튀어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을 팍 올려요. 이 근육을 쫙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코티솔입니다. 그 코티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혈당을 막 올려서 에너지를 막 축적시키고 이 혈관을 확 수축시키면서 혈압을 막 올리게 만드는 게 코티솔이 하는 일이에요. 코티솔 너무 중요하죠. 코티솔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쵸? 근데 현대에 왔더니 야생동물이 나를 쫓아올 일이 있나요? 야생동물을 만날 일도 없어. 그죠? 내가 죽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상황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코티솔을 가지고 도망갈 필요는 없는데 내 몸은 계속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내 몸은 도망가지 않고 쉼이 필요한데 내 몸이 계속 도망갈 준비를 하게 계속 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코티솔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혈당을 올려야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더 많이 먹어야 돼. 너 많이 먹어야 당을 축적해 가지고 이 당으로 에너지를 쓰지." 하고 뇌에서 계속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야 너 먹어야 돼. 먹어서 에너지 비축해야 돼. 너 그래야 빨리 튀어나갈 수 있어. 빨리 도망갈 수 있어."라고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뭘 먹겠죠. 그럼 먹으니까 살이 찌겠죠. 그러면서 다른 호르몬들까지 같이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코티솔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엄청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거든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애가 참 재밌습니다. 세로토닌은요, 내가 햇빛을 많이 받고 즐거운 상황이 생기면 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요.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이 세로토닌이 뭘로 변하게요?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멜라토닌이 적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햇빛을 많이 쬐셔야 돼요. 그러면 잠도 잘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코티솔.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너무 계속 처해 있어서 만성 스트레스라서 코티솔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반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감소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잠도 당연히 오지 않겠죠.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게 세로토닌이니까. 원료가 없으니까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티솔이 계속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뇌세포가 늙어요. 그리고 골밀도도 줄어요. 그리고 면역 세포가 줄어요. 아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뇌세포는 왜 늙어? 그쵸?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현대인들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극한에 치닫게 되니까 이 내 몸이 나를 쉬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나를 깔아앉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오죠? 우울증 같은 것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저항하려면 코티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냐? 그럼 그럼 살 빼는 걸 그만두라는 거냐? 남편하고 헤어지라는 거냐? 기타 등등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식품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우울증도 찾아오고요. 당뇨도 찾아오고요. 두통도 찾아오고요. 암도 찾아오고요. 아니 뭐 피부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감기도 걸리고 장르 스트레스만 많이 받아도 엄청 온몸이 아프게 된대요. 그쵸?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제어하는 게 이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품의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게 되는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야. 너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그 식품이 필캄이라고 하는 식품입니다. 이 필캄을 드신다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이 필캄이 도와주는 건 내가 태교할 때 우리 임신해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태교하시잖아요. 막 태교할 때 엄청 극한의 스트레스로 나를 몰고 가면서 태교하시나요?
아니죠. 엄청 이렇게 안정적으로 릴렉스한 상태로 막 명상하시면서 그런 뇌 상태에서 태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책도 보시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뇌에서는 알파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알파파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나 스스로 인지하고 코티솔 분비가 싹 줄어들게 됩니다. 필감이 이런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R미에도 이런 역할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뭐게요? 마이트라이엄프가 이런 역할을 해 줍니다. 필캄이 하는 역할 받고 거기에 이 체지방이랑 혈당까지 같이 조절해 주는 게 마이트라이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 아침에 마이트라이엄프 드시고 그리고 점심에 필캄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고 잠자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 아예 잠 거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밤에 나이트 타임하고 필캄을 같이 드시고 주무세요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약간 마취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훅 하고 마취총 쏘잖아요. 마취총 맞은 것처럼 금방 잠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렙틴은요. 내 위장에서 음식물이 내가 음식을 막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점점 부르다는 느낌이 오죠. 위장에서 "야, 위장이 어느 정도 찼는데 너 그만 먹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입니다. 어때요? 너무 중요하죠. 렙틴이 고장나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먹었는데 분명히 배는 부르는 것 같은데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이런 거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뭔가를 충분히 먹은 것 같은데 뭔가 배가 안 차.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죠? 이게 렙틴이 고장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왜 술 드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술 먹으면 1 차에서 먹고 2 차에서 먹고 3 차에서 먹고 4 차에서 먹고 이거 제정신으로 먹을 수 있나요? 근데 막 1 차에서 밥 먹으면서 반주 먹고 2 차에 가서 또 술집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먹고 3 차에서 맥주랑 마른 안주 먹고 마지막 4 차로 맥도날드 가나 뭐 밥집 국밥집 가 가지고 탄수화물로 해장해야 돼 그러고 막 먹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한 5-6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알코올에 의해서 렙틴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 취하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이 렙틴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필이면 이 렙틴은요. 누가 만드냐면 지방세포가 만듭니다. 내 몸에 지방세포가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자, 렙틴도 한번 볼게요. 내가 "야 너 그만 먹어야 돼."라고 뇌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대요. 내가 "그만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들이 각각 있는데 그중에 그만 두 글자 렙틴 그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식욕을 조절해 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다. 그러다 보니 얘는 내가 먹은 것들을 뭔가 대사시키는 것 빨리 써 버리는 속도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에너지 균형을 맞춰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지방이 얘 아까 렙틴 누가 만든다고요? 지방세포가 만든다고 했어요. 자, 체내에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렙틴도 증가하게 된대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지방이 많아져야 렙틴이 많아지니까 '나 그만 먹게 만드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크나큰 오해다. 왜냐하면 아까 호르몬은 뭐라 그랬죠? 많이 나와도 문제, 적게 나와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렙틴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됐는데 렙틴이 말을 잘 안 들어. 렙틴이 지 역할을 잘 못해. 이런 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렙틴이 많아. 그러니까 렙틴이 한두 개만 있어도 지 역할을 했었는데 10 개, 20개 있어야 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럼 거꾸로 체내에 지방이 많으면 렙틴 분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식욕 억제가 내가 너무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렙틴 저항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식, 가공식품,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음주, 스트레스 이런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 때문에 렙틴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고장 나게 된다. 우리 빼독하면서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 것이에요."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렙틴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렙틴 호르몬이 고장 나게 되면 지방 세포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뭐야, 뭐야. 렙틴을 만들어도 계속 렙틴이 지 역할을 못 해. 그래서 몸에서 지방을 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을 막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싫죠. 지방 늘어나는 거 생각만 해 상상만 해도 싫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 렙틴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뇌가 '아직도 지방이 부족해서 렙틴이 부족한가?'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게 렙틴 저항성입니다.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식욕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대사율은 떨어지게 되고 지방은 축적하게 되고 듣기만 해도 정말 악순환이고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살을 잘 빼려면 렙틴 지방을 잘 타게 하려면 렙틴이 효율이 좋아져야 돼요. 한두 개의 역할 이 렙틴이 원래 한두 개 가지고만 있어도 제 역할을 했는데 10 개, 20개 있어도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두 개만 있어도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렙틴의 민감성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왜 그럼 렙틴 저항성 왜 생기는 거야? 저놈의 지방 때문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쵸? 자,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만성 스트레스, 설탕이나 정제탄수화물 과잉 섭취, 수면 부족, 근육량 감소. 잘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멜라토닌, 그쵸?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티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렙틴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코티솔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렙틴이 저항성이 생겨서 너무 많아지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조절하면 안 되고요. 이걸 동시에 다 끊어내셔야 돼요. 동시에 한꺼번에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균형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원래 나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뒤에서 다뤄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렙틴 저항성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렙틴 저항성을 고치려면 그럼 뭐 먹어야 돼? 렙틴 저항성을 고치시려면요. 뭘 안 먹어야 됩니다. 나 렙틴 고장 난 것 같은데 그러면 렙틴 저항성 고치시고 싶잖아요. 그쵸? 지방 세포가 특히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드셔야 돼요. 생각보다 위장은 멍청해요. 느려요. 그래서 위장이 꽉 차고 한 20분 정도가 지나야 위장이 다 찬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부터 뇌에서 렙틴이 천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천천히 드셔야 돼요. 후다닥 먹고 직장인들 특히 점심시간에 한 10 분이면 식사 다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직시는 배가 안 불러요. 근데 밥집에서 좀 수다 쪼끔 떨다가 갑자기 궁뎅이 띄고 걸어가려고 하면 '어우 갑자기 왜 이렇게 배부르지?'라는 생각 드시죠? 그게 그때서부터 렙틴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식사를 하셔야 내가 지금 배가 부른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시면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거 안 드셔야 돼요.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적당히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지금 4 주째, 5 주째 계속 듣고 계시죠. 우리 컨쌤들한테 계속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3.3 헬시 클럽 안에서 안내하는 대로만 하셔도 렙틴 저항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 헬시 클럽에서 안내해 주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그것만 잘 지켜도 최소한 지방 세포가 늘어날 일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자, 마지막 호르몬입니다. 마지막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진짜 지겹다 지겨워.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자, 당뇨.
요즘엔 당뇨가 거의 뭐 유행이에요. 그쵸? 거의 뭐 얘기하다 보면 당뇨 거의 유행이던데요. 한 3 명에 1 명은 당뇨가 다 있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당뇨, 고혈압 이런 거 다 유행이더라고요 거의. 그쵸. 자, 인슐린 '나 당뇨 없어. 그러면 인슐린 멀쩡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크나큰 오해십니다.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 몸의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시켜 줍니다. 자, 인슐린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2 번, 3 번, 1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애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인슐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인슐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 안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걔가 소화되죠. 소화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탄수화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도당으로 짠 변신을 해요. 그래서 당의 형태,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당의 형태로 변신을 하고 얘가 혈액으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혈액으로 막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세포에다가 이 당이라고 하는 연료를 싹 주입해요. 그래서 세포가 당이라는 연료를 먹고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을 내가 먹었어. 그럼 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신을 하고 이 당으로 변신해서 혈액 속으로 쫙 퍼진 다음에 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세포 하나하나에 당을 연료로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자, 자동차에 휘발유 넣듯이 자, 연료로 당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포가 이 당이라는 연료를 통해서 힘을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요. 그 세포에 당을 밀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주는, 세포 안으로 당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당이라는 애가 많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언제 또 포도당이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이 당이라고 하는 애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꿔요. 전환시켜요. 그래서 간과 근육에다가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으로 전환해서 간이랑 근육에 막 인슐린이 막 열심히 넣어요. 근데 넣다 보니까 더 이상 늘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도 인슐린이 해요. 그리고 또 인슐린은요. 아미노산을 이 단백질이란 아미노산 있죠? 이 아미노산을 세포로 운반하는 인슐린이 당만 운반하는 게 아니네. 아미노산도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싶어. 나 근육이 부족해. 야, 숨만 쉬어도 근육이 빠진다는데 나 근육이 안 붙어. 빼독하시면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인슐린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인슐린이요. 근육을 성장시키는 3대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슐린이 뭐야? 왜 이렇게 하는 역할이 많아?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렙틴처럼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죠. 렙틴이 하나 두 개만 있어서 지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10 개 20 개가 있어야 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일당백이 아니라 이제 일당 10이 된 거죠. 이게 애들이 일을 잘 못하게 된 거. 인슐린도 똑같습니다. 인슐린이 하나 두 개만 있어도 지 역할을 막 착착착착착착 잘 해내다가 애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인슐린이 잘 일을 못하네. 인슐린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인슐린을 췌장에서 끝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 두 개의 인슐린이 아니라 10 개 20 개의 인슐린이 필요해진 상황.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럼 안 좋은 거야? 아까 말했죠.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이 막 늘어난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당이라고 하는 게 많아지면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당이 많아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혈관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망가지지 않게, 혈관이 망가지지 않게 인슐린이 빨리빨리 세포에다가 막 넣어주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 해. 애들이 하나 두 개만 있어도 지 역할을 했는데 10개 20개 있어도 이제 지 역할을 못 하는 상태가 돼 버리는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야 나는 당 없어. 나 당뇨 아니야." 인슐린 저항성 얘기하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당신이 당뇨가 아니어도 당신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은 거의 9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셀룰라이트가 있다. 셀룰라이트 없으신 분만 지금부터 손 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혈압이 약간 높아. 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 혈압이 130은 넘어. 그리고 지방간이 있어. 몸에 자꾸 쥐젖이 생기는 것 같아. 나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배를 지금 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배가 잡혀. 내 손에 뭔가 이렇게 한 3cm 잡혔어. 그 중성지방이라고. 내장지방, 중성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간이 부어 있어. 이 간이 부어 있다는 게 간이 부었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간이 부은 거거든요. 간이 커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를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는 건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슐린 저항성 그럼 왜 생기는데 인슐린 저항성 왜 생기냐면요. 지방세포 때문에 생깁니다. 자, 지방세포라고 하는 애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때를 대비해서 몸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이 비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방세포예요. 어디다 에너지를 비축해 놔야 내가 굶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더 이상 뭔가 이 먹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지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못 먹을 때가 없다. 난 24시간 너무 365일 너무 잘 먹는다. 이게 너무 문제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서 이 지방이 자꾸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좀 못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이 몸에 남아도는 지방을 빨리빨리 쓰는데 그럴 일이 없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지방이라고 하는 애는요 잘 상합니다. 왜 우리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고 후라이팬 안 닦으면 그 남아있는 기름 어때요? 한 반나절만 지나도 기름 쩐내 나죠? 그게 지방이 산화되는 거예요. 지방이 상해 버리는 거예요. 기름은요 되게 잘 상해요. 잘 상해 버려요. 그걸 유식한 말로 산화라고 합니다. 이 산화되게 되면 지방 세포가 산화되게 되면 몸 안에 염증을 막 만들어내 버려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인슐린이 막 당을 갖다가 당을 막 그리고 데리고 와요. 세포 앞으로 데리고 와서 "야 이거 연료니까 너 써. 너 써. 너 써. 너 써." 하고 다 줬어. 근데도 당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 그래 가지고 간에다도 갖다 주고 근육에다도 갖다 주고 막 계속 막 당을 다 갖다 줬어. 근데도 또 너무 많이 남아 돌아. 그래서 지방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방이 너무 "야 그만 데리고 와. 나 이제 더 이상 늘 방이 없다니까." 아이 저 인슐린 저 새끼 진짜 계속 데리고 오네. 그리고 막 짜증을 미친 듯이 내요. 그러면서 이 "야 나 인슐린 너랑 절교할 거야. 나 네 말 이제부터 안 들을 거야.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마. 당 데리고 오지 마."라고 계속 화를 내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염증 물질이 사이토카인입니다. 지방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염증을 막 만들어내요. 왜? 인슐린이 너무 지방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던 렙틴도 막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렙틴 저항성도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이 많아. 그러면 염증이 많아.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염증이 많아. 이 말은요. 만성 염증이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방으로 생긴 염증은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체지방을 재봤어. 인바디로 체지방을 재봤는데 체지방률이 높아. 정상 이상이야. 30% 이상이야. 이렇다고 하는 거 미세한 염증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 이 말은 렙틴 저항성도 있어. 이 말이랑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야, 인슐린이 이제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내 몸에 당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데 나 이러다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췌장에서 야, 그럼 인슐린을 좀 더 많이 만들어봐, 더 많이 만들어봐, 더 많이 만들어봐. 계속 이러다 보면 췌장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몸이 아프게 되고요. 그게 당뇨입니다. 음, 요런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이어트밖에 없어요. 이 다이어트는 그냥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그런 다이어트 이제 아닌 거 우리 다 아시죠? 그쵸? 식이 조절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운동이 필수예요. 아까 말했던 지방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지방이 막 짜증내면서 막 염증을 만들어내. 그의 이름이 사이토카인인데 걔를 없애버리는 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 애가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걔 이름은 마이오카인이에요. 마이오카인. 근육이 마이오카인을 만들어서 막 없애버려요. 사이토카인을.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근육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몸 안에 염증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슐린이 좀 걱정돼.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근육량을 늘리셔야 되고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지금 강의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자, 이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주는 그럼 식품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없애주는 식품이 뭐가 있냐? 바로 혈당액지와 마이액지입니다. 자, 마이액지가요, 이 인슐린을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얘네들이 하나 두 개만 있어도 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마이액지예요. 마이애찌가 인슐린 민감성을 올려주는 슈퍼 식이섬유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이런 식품이라고 한다면 혈당액지는 슈슈슈 슈퍼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돈이면 뭐 드셔야 된다? 혈당액지 드시면 됩니다. 혈당액지를 드시면 인슐린 민감도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혈당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면 뭐가 된다? 지방이 잘 탄다. 그럼 뭐가 된다? 렙틴 저항성도 없어진다. 렙틴 저항성이 줄어들면 뭐가 된다? 내가 식욕 조절이 잘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내가 이 빼독을 잘하고 싶어. 그래서 TR9T도 먹고 TRB도 먹고 먹으라는 거 다 먹고 하는데 내가 쟤보다 좀 더딘 것 같아. 쟤는 잘 빠지는 것 같아. 제 회원은요, 여기서 자랑해야지. 2달 만에 11kg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분은요, 제가 먹으라는 거 다 먹거든요. 그렇게 잘 빼고 싶어. 근데 사이즈만 줄고 체지방률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근육량을 하나도 안 빠지게 하고 싶어. 이런 게 우리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내 호르몬이 불균형 상태인지, 균형 상태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물론 빼동만 하셔도 이런 호르몬의 균형이 잘 찾아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식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식습관이 진짜 엉망진창이야. 내가 물도 다 안 먹어. 나 잠도 진짜 잘 안 자.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느라고 잠 잘 못 자. 그리고 나 똥 한 3, 4일에 한 번씩 싸.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3.3 헬시클럽 안에서 나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렙틴 저항성이 고쳐지고요. 그리고 내가 좀 이 혈당이 너무 걱정돼. 나 그래 뒤돌아서면 계속 뭐가 먹고 싶은 것 같아. 이게 당 조절이 안 되는 첫 번째 증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마이 엣지 그리고 혈당 엣지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만성 스트레스야. 나 진짜 뭐 그냥 농담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계속 화가 나. 이러신 분들 있죠.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지만 회사를 계속 가면 나는 이러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필캄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 마이 트라이엄프도 그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잘 못 자. TR90 아니라 TR90 하레비가 와도 TR미 아니라 TR미 하레비가 와도 잠을 안 자면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잠자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트 타임에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인 다이어트, 성공적인 빼독 생활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